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전문가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했을 때 그 반대 신문 그 자료를 먼저 제출받는 것 관련돼서 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형사사건에서도 그렇게 서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또 입장을 낸 게 있죠. 백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심판 초도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혔는데 증인 반대 신문사항을 하루 전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 다만 영상 상영 등에 필요한 사물을 준비하려고 직원이 요청한 적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 신문사항을 말 그대로 재판부에 공유됐고 증인에게 미리 반대 신문사항을 공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구한 게 아니라 직원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상 상영 등에 필요한 사물을 준비하고자 실무적으로 예출을 요구했다는 건데 이게 어쨌든 증인에게 공유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 네. 아주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게 어쨌든 그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책임지고서 이제 감독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재판부가 한 게 아니라 직원이 한 거다. 이런 일이 원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절차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재판부 그리고 법관 같은 경우는 자유심증주의, 증거에 대해서도 신빙성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심증주의가 있고 소송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 안에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다든지 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재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하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충분히 이러한 사항 자체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재량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판사의 영역,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재판을 맡고 있는 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백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재판관이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는 그 직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 절차가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소송 지휘권이 있는 판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감독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결정해서 그것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단해야 되는 책임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판관 그리고 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신문 질문지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신문 질문지라든지 먼저 달라고 통상은 얘기는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든지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읽으면서 하는 게 체크하기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거를 미리 주지 않는다든지 했으면은 속기사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하기도 하고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 기자 지금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증인 4명이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상민 전 장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식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3명 증인이 등장했는데 오늘부터는 4명의 증인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아직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신문, 반대신문은 대부분 끝난 상태고요. 현재는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시부터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했고요. 국회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만약에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법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대에 섰는데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30분씩 그리고 15분씩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해서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양측의 요구에서 이제 지금 왔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던 얘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랬습니다. 이 계엄이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진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집무실에 도착해서 계엄 선포까지 상당 기간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가 이것도 실제로 열렸다. 이런 피청구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고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이 바로 나오면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비상계엄을 마치 방조하거나 동조한 것처럼 보일까 봐 작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이 놓고 지금 맞붙고 있는데 지금 맞붙고 있는 그 쟁점 그 사안에 우선 보면은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거가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이 어떤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이 쟁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구비돼야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요. 네. 사실 실제적 요건 같은 경우는 전시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사태에서 이걸 했느냐가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상상황 사태 인지에 대해서 그 앞선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비상상황 사태 여부를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절차적 위법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 절차를 거쳤는지, 국회 통과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절차 행위로 찍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는 이거를 수행을 했다. 거기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포고령,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인데 이 부분도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경고성 계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포고령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쪽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국회 측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회 측, 그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인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의 그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포고령의 문구 자체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위헌이고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포고령도 경고성 계엄이라든지 의도가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절차에 있어서도 이거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준수했기 때문에 무방하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증인으로서 출석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후에 그러면은 증인 3명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4명 중에 1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에는 3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3시 반에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5시에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늦어지면 아마 저녁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신 실장은 국회와 대통령 측, 양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고요.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신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계엄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마은혁 후보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마은혁 후보자의 그 권한쟁의 이 사건 자체가 네네. 어디 쟁점이 좀 이렇게 달라졌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야가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권한쟁의 심판 신청하는데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좀 쟁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권한쟁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시겠지만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권한쟁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논점이 되는 게 그 국회가 선출한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그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이를 임명치 않은 부작위가 사실은 보면 국회에게 부여된 추천권 임명권에 대해서 침해하고 있는가를 다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실체적인 관점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면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차 변론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하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권한쟁의를 신청할 때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는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합의가 있고 표결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닌지 유무에 대한 절차적인 측면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다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넘어올 문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돼서 마 후보자가 만일 임명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현재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 후보자가 이 참여하는 방식이 좀 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 어제 그 변론 종결이 됐죠. 네. 이래서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그 선고가 언제 이뤄지는지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선고를 존중한다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면 그 임명을 언제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2번의 기일이 남았고 이제 몇 번 더 하는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변론 종결이 되기 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에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재판관이 왔기 때문에 그 증거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듣고 증언을 어떻게 진술을 어떻게 청취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탄핵 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다. 이 경우에는 그런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에만 참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